그 협상이 결렬됐다. 네. 그럼 외교관들은 회담이 솔직하고 정중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협의를 했다. 이렇게 발표한 건 합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익한 회의였다. 성과가 없었다. 성과는 없었지만 유익했다. 네. 영양가는 있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네.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라거나 중대한 관심을 갖고 관망하고 있다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네네. 이거 굉장히 심각하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강경한 노선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반 국민들 결국 놀라면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알아듣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 이러면 워닝인 거예요. 나 지켜보고 있다. 네. 거기다가 입장을 신중히 재검토하겠다. 이거는 국교 단절까지 포함해서 외교 관계를 굉장히 진지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위협적인 수준까지 간 거죠. 네, 그러니까 외교는 기본적으로 자기 나라 이익을 걸고 벌이는 패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비밀을 지킬 수 있는 한은 지켜야 되는 게 외교거든요. 근데 한국의 언론이 얼마나 뭐랄까 초딩 같은 거 하면 그 협상을 하러 가는 상대한테 네. 초딩도 아까워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요. 글쎄요.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묻는단 바보 말이에요. 같은. 그게 경매하러 들어가는 사람한테 얼마 쓸 겁니까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걸 쓰겠냐고요. 글쎄 말이지. 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뭐 미국, 일본, 중국, 뭐 러시아 중에서 줄을 서면 어떻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지선다로 OX가 아니라 사지선다로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국 간첩, 일본 간첩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애매하고 모호하게 하고 뭐가 됐든 그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여러 상황과 그 다음에 이게 양방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뭔가가 일어나면 또 다른 반작용이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제해서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고 유능하게 풀어가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외교죠. 그러니까 이게 외교가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뭐가 강하게 얘기를 하면 좋은 줄 알아요. 아니 근데 그것도 트럼프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트럼프는 여전히 가장 큰 군사 대국의 또 이제 세계 강대국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건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방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눈치를 보고 각자 굉장히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이런 멀티플 관계에서 있는데 여기에서 막 지르는 거 윤석열 후보처럼 막 지르면은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지르면 겁나죠. 막 지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네. 그렇게 위세를 떠는 대가로 네.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럼요. 제일 먼저 피해볼 사람들이 기업이. 그 사드 사태가 왜 나왔나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전성절에 나가서 군사 프레이드를 봤잖아요. 그게 사실은 어떤 외교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박근혜 정부가 몰랐던 거예요. 자기는 가서 이쁘게 하면 될 줄 알았던 거야. 그게 친미 라인에서 벗어나서 미국에서 보면은 엄청난 친중 라인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표시였거든요. 네. 외교가에서 보면 누가 봐도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이 난리가 났죠. 네. 그리고 돌아와서는 중국하고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사드를 설치해버린 겁니다. 통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 그냥 배신을 때린 거죠. 그러니까 바보 취급을 받은 거죠. 글쎄요. 오바마 대통령이 대놓고 바보 취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드로 입은 피해가 17조 원이 넘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중국에서 꽤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거 하나로 점유율을 싹 다 깎아먹고 2009년 처음 중국에 진출했을 때 점유율 떨어지고 다시는 회복을 못합니다. 네. 그리고 롯데가 그 골프장에 사드를 설치하게 해줬잖아요. 롯데가 모든 매장을 철수를 합니다. 그럼요. 신세계도 마찬가지고요. 17조 원을 말려먹었어요. 사실은 그 중국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가장 멋진 방법은 SLBM을 개발을 하고 핵잠수함을 만들고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없애서 아주 3톤이 넘는 고중량 탄도탄으로 베이징이나 도쿄까지 도착할 수 있게 개발을 끝내고 이런 게 진짜로 폼 잡는 일이에요. 이런 게 진짜 나라가 해야 될 일이죠. 그 마이크 앞에 가지고 있어 보이는 어떤 한마디 한 다음에 돈 17조 날리는 거는 그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아니 뭐 사람은 해도 되는데 국가의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일이죠. 그 유치한 행동이죠. 그 이제 초딩은 해도 돼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정권 교체 네. 여론이 본 거에 지금 첫 번째가 번째가 이제 트럼프에 관련된 이런 프레이밍 네, 이런 그게 것들이 이제 너무 한국에- 심각하게 있다. 한국에 어떤 것하고 맞물리냐면요. 한국이 그 피싱 메일에 대한 이 구분 능력이 세계에서 최하위다라는 조사가 나왔잖아요. 보이스피싱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세계 최하위로 나온 거예요.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네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짜 뉴스가 왜 카톡으로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가가 이 숫자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 아르티팩트나 포스트 트루스가
굉장히 번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고 네. 그게 실제로 먹히고 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그게 사실은 끔찍한 빈부격차에서 오고 있다. 네네. 한국이 제가 가지고 온 자료도 있습니다만 빈곤 탈출률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네. 빈곤 탈출률이 뭔가 하면 정부의 조세 재정 정책의 결과로 빈곤선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게 OECD 평균이 64%점이 되는데 네. 한국이 10% 후반에서 20% 초반입니다. 좀 심각해요. 끔찍합니다. 거기다가 더 끔찍한 것은 연령별 빈곤 탈출을 보면 노인들에서 OECD하고 갭이 가장 크게 벌어집니다. 60대 이상에서 한국의 숫자가 24.1%인데 OECD 평균은 80.8%예요. 그럼 왜 노인들에 대해서 OECD가 이렇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가? 노인이 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인이 되면 일단 일자리가 사라지고요. 두 번째는 일을 줘도 못합니다. 건강이 받쳐주지 않고 눈도 안 보이고 무릎도 아프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낮으니까 폐지를 죽다가,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굉장히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폐지 줍는 노인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네. 그러니까 이 트럼프 같은 선동가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또 보면 그 자살률 1위죠, 한국이. 네. 출산율은 37위에 그칩니다. 네. 산재 사망률은 1위입니다. 국가행복지수는 35위입니다. 네. 나쁜 건 다 1등이고 좋은 건 다 30도 바깥이에요. 네. 거기다가 2018년도에서 2019년 기준으로 OECD 그 경제협력 개발기구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상대적 빈곤율이 4위입니다. 우리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더 높은 나라가 3나라가 있는데 미국, 이스라엘, 코스타리카. 우리가 16.7%인데요. 핀란드가 6.5%, 덴마크 6.1%, 프랑스 8.5% 이래요. 거기다가 노인층 상대적 빈곤율은 한국이 무려 43.4%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득 갭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산 갭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른바 부동산 그러니까 생기는 우리가 개인 소득이 3만 몇천 달러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소득 갭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된 거예요. 네. 자산이 벌어들이는 돈이 너무 증가율이 너무 커서 크니까. 자산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소득으로는 못 벌겠다. 네. 이게 뭐하고 결합이 되냐면 선진국이 되면 경제 성장률이 계속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00원을 200원 만드는 건 쉬운데요. 네. 1억 원을 2억 원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진국이 되면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우리가 경제 성장이 높을 때는 네. 자산 갭이 이만큼 크고 소득 갭이 이만큼 커도 그게 잘 안 보였어요. 네. 어쨌든 당장의 내 삶이 조금씩 나아지니까. 그렇죠. 나도 벌고 있으니까. 네. 나도 벌고 있는데 사람이 훨씬 더 벌지만 네. 나도 벌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선진국이 됐다는 얘기는 경제 성장률이 이제 그런 시절은 오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네가 1,000만 원 갖고 있을 때 2천만 원까지 벌기 쉽지만 10억을 갖고 있는데 20억 벌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네. 식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산 갭과 소득 갭이 끔찍하게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넘을 수 없는, 그러니까 1980년에 전체 소득의 33%를 상위 10%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상위 10%가 33%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2011년도가 되면 46%를 가지고 갑니다. 양극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네. 게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세계 3, 4위로 이미 빈부격차가 벌어져 있고요. 피켈티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피켈티 지수가 뭐냐면 한 사회에서 평균적인 소득을 올리는 이들이 부를 쌓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그러니까 한 나라의 자산이 국민 소득의 몇 배에 해당하느냐. 여기서 한국이 8.6배란 얘기죠. 근데 독일이 4.4고 심지어 미국도 4.8이에요. 네.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원인을 보자면 왜 트럼프 같은 말도 안 되는 선동이, 알트팩트니 포스트 트루서링 같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기가 5년 뒤 한국에서 똑같이 되풀이되는가. 5년 뒤 한국이 끔찍한 빈부격차를 갖고 있고 그 속도가, 벌어지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를 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GDP도 너무 높아졌고 네. 외환 보유고도 높고 국방력도 단군일에 가장 강하고 소프트 파워도 전 세계가 한국을 우르르고 오징어다, 기생충이다, 지옥이다, 네. 지금 우리 학교는 이다, 뭐 내놓으면 전 세계 1등 안 하면 굉장히 섭섭한 정도로까지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듣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지금 왜
저 재난지원금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하고 굉장히 이재명 후보의 제안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잖아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의 논리는 뭐냐면은 나라 빚은 그래 작다. 우리 48%밖에 안 되고 엄청나게 재정적으로 견실한 나라인데 국민들의 호주머니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개인의 빚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딱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문재인 보면은 정부가 네. 그 상황을 여기서 깨뜨리지를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주 전형적인 보수 정부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네. 거기 있는데요. 보수 정부가 그 빈부격차에 대해서 관심이 좀 낮습니다 원래. 네. 어느 나라든지.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는 대단히 보수적인 정부이고 보수적인 정부로서는 굉장히 성적이 좋은 네. 그런 정부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빚을 안 지면 그걸 다 백성들이 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져야 됩니다. 네. 지금 너무 안심한 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게 영업 중단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는 강제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못하게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져야 되는 거야. 보상을 져야 되는 줘야죠.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월세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장사를 못하게 했어요. 왜 장사를 못하게 했냐? 우리나라 국민들, 동료 시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장사를 하지 말아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전체에 이런 대환난이 왔으면 전 국민이 그 고통을 분담하는 게 맞죠. 맞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전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자영업자들이 일방적으로 많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왜 보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너무 길게 가면은 저기 듣고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열린민주당의 전 위원으로서 열린민주당의 처음에 스탠스는 뭐냐 작년 총선 때부터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작할 때죠. 이럴 때야말로 사회연대세 도입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사회연대세를 왜냐하면 코로나 전국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이익을 보는 집단이 분명히 있거든요. 기업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요 시기에는 조금 더 돈을 좀 많이 내고 세금을 좀 많이 부담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그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과감하게 도입하는 걸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나서서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된 게 너무 속상합니다. 네. 그리고 홍남기 씨가 사실 경제를 잘 몰라요. 그냥 봐는 재정이지 경제는 아니에요. 근데 재정에서 곡간직이에요. 곳간질인데 실제로 곡간도 잘 못 지킵니다. 세수 추계를 지난해 60조를 틀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너무 심했어요. 10% 이상 틀렸거든요. 네. 그 만약에 어떤 기업에서 그 CFO가 그 정도로 틀렸으면 만년 전에 해고당했습니다. 네. 그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CFO가 그 매출 추계를 그 정도 틀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글쎄요. 문재인 정부는 왜 해고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재정 정책하고 그 복지 정책도 구분을 못 합니다. 네. 그 사실은 이런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그게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네. 재정 정책이거든요. 네네. 그걸 거기다가 그 지역 통화로 쓰게 했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대기업으로 돌아가는 돈이 원천 차단이 됩니다. 네. 동네에서 써야 되거든요. 이런 겁니다. 재정 정책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쭉 10만 원씩 받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서민들이면 이 돈을 저금해놓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애들 안경 맞춰주거나 운동화를 사준단 말이에요. 그럼 안경 가게 주인은 그 돈을 갖고 있냐? 그 돈을 못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10만 원에다가 자기가 받은 10만 원, 20만 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쌀도 사고 고기도 사고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럼 쌀가게 주인하고 그 전점 주인은 또 그 돈을 저금하냐? 네. 저금을 못해요. 네. 그리고 석 달을 안 쓰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기는 10만 원을 줬는데 10만 원을 번 사람은 7명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게 통화의 승수 효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영어 쓰면 멀티플라잉 이펙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승수 효과. 네, 승수 효과가 있어서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네.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승수가 보통 뭐 7에서 16이다. 네. 그럼 16이면 10만 원을 넣었지만 160만 원이 들어간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국이 내수와 수출이 이원화돼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원화돼 있는, 그러니까 위에는 훈풍이 돌지만 밑에는 찬바람이 쌩쌩하는 그런 곳에서는 이런 종류의 재정 정책이 대단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복지 정책하고 묶어가지고 네. 둘을 비교했다는 것부터가 이미 경제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요. 네. 벌써 57분 했어요. 아, 어떻게 네. 하면 좋아요? 조금만 더 쓰는 거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력이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삶의 힘은 너무 낮아가지고 이게 정권 교체에 말하자면 어떤 틀이 맥힐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리게 만들었다. 정권 교체 아까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두 가지 다 얘기하신 겁니까? 하나가 빈곤 네네. 이름 빈곤 탈출하고 근본적인 거는 이 빈부격차라는 문제하고 여기서 모든 게 비롯이 됐고 네.
그게 한국처럼 그 디지털 리터러시가 떨어지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트럼프적인 어떤 선동, 술수. 알트팩트와 포스트 트루스는 훨씬 더 잘 먹힐 수밖에 없다. 네. 자, 바로 이제 여기까지만 그러면 이제부터 앞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얘기를 하신 거에 이미 다 녹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를 상당히 보수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네. 외형을 키우는 데는 사실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내실을 키우고 국민들의 삶을 좀 올리는 이런 쪽으로 가려고는 어떤 리더십이 지금 이 시대에는 필요한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리더십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시민들이 네.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잠깐 짧게 얘기하고 리더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사실은 그 시민들이 자기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정부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네. 내가 요구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네. 그렇다면 그 문재인 정부가 문제들을 잘 풀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엉뚱한 문제들을 풀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질문은 지금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네. 어떤 문제를 풀어야 돼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트럼프가 알트팩트를 갖고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적인 선동이 기분은 좋고 속은 후련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문제를 푸는 방법은 못 된다라는 네. 것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질문을 찾아야 한다. 네. 근데 지금 제대로 된 질문은 뭘까 하면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건데 맞습니다. 그 성장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두루두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데 기회를 넓힐 것이다. 네. 네. 그 IMF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이미 2014년도에 경제 성장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이 불평등이라는 분석 리포트를 내놨어요. 네. 그 모든 변수 중에서 경제 성장에 가장 큰 해를 끼치는 가장 큰 단일 변수가 불평등이다 네. 라는 게 통계적으로 숫자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 건데 라는 질문을 내놓고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상한 얘기하는 거 자꾸 듣지 말고요. 네. 뭐 네거티브도 듣지 말고 조세, 금융, 교육, 복지, 산업 등 정책의 모든 영역에서 대수술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솔직하게 이 문제를 정면으로 들여다보고 욕을 먹을 각오를 하면서 풀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답을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된다. 네. 그 처칠이 그랬어요. 정치가 최선을 구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최악을 피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낫게 이 불평등이라는 한국 사회가 맡고 있는 가장 큰 숙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고르고 그 사람한테 표를 주는 게 납세를 하는 납세자로서의 시민이 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행동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D28에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 사실은 바로 이제 가까이 갈수록 또 특히 중도에 있는 분일수록 이런 부분에 제 책의 제목처럼 상식적으로 이 질문을 할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네. 누가 대통령이 되면 그래도 좀 더 내 삶이 나아질 것이냐. 누가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 풀어가는데 조금 더 유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분명히 탁할 거라고 하는 이제 기대가 있으나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물론 트럼프가 됐을 때는 사실은 이제 그쪽에 선거 제도 때문에 그런 게 생기기도 했지만은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바로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대선 후보들을 평가를 한다는 거를 좀 이제 좀 적나라한 언어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 한국 사회가 두 가지 커다란 미스매치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나는 선진국이 됐는데 70년대 후발 개도국의 태도와 전략을 갖고 있어요. 네. 이게 하나의 미스매치고요. 네. 또 하나는 디지털 대전환기, 네. 디지털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네. 바꾸고 있는데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과 논리를 가지고 이 시대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라고 하면 규격화, 표준화, 대량 생산입니다. 이게 산업화 시대의 3대 모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게 주입식 암기 교육입니다. 그렇죠.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규격화된 인재를 찍어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게 산업화 시대 교육이고, 그리고 고위 관료들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결정한 다음에 1위로 가자. 네. 그럼 뭐, 딱 결정하고 나서 결정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공문서 하나 딱 그 방향으로 따라가야 네. 되고. 근데 이게 이미 둘 다 시대의 착오적이에요. 놓쳤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전문화되고 복잡해져서 누구 한 명이 앞에 서서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 길로 가자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 리더십의 양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네. 백마를 타고 앞에서 칼을 휘두르면서 나가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불확정성이 유일한 노멀이 된 앞으로 2년 뒤 3년 뒤 뭐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라는 게 2020년도에 세계가 인정하는 현상이거든요. 그게 노멀이에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도 페이스북도 2, 3년 뒤에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모색을 해요.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놓죠. 어떤 시나리오를 짜기도 하지만 시나리오 짜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냐면 그 페이스북 예를 들면 뭐 가령 엔지니어 2만 명이면 업무 지시가 없어요. 네. 그냥 그 당신들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하면 된다가 전부예요. 네. 그러면 사내 게시판에 아 내가 지금 우리 서비스를 들여다보고 있으니 이러이러한 점에서 모자란 점이 있어서 얘를 이렇게 고치면 이러이러한 점에서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정리해서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해요. 그렇게 해서 사내 게시판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 동료들이 그걸 보고요 말이 된다고 싶으면 손을 들어요. 네. 그럼 자기들끼리 면접을 봐요. 서로 상호 면접을 봐서 뽑히면 그 프로젝트를 합니다. 프로젝트를 해서 하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그 회원이 가령 10억 명이면 그 중에서 0.1%나 0.01%에 대한 고객에 대해서는 어떤 결제나 승인 절차 없이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럼 테스트를 하면 어떻게 되냐? 기존 서비스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얘랑 얘를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잖아요. 네. 완전히 똑같은 조건이니까. 그렇게 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나은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리포트를 올리고 어떤 승인과 결제 절차가 없이 얘를 확대해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확대해서 전체를 다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식 접근이 뭐냐 하면 이미 성공한 다음에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전쟁에서 지지 않아요. 네. 항상 이겨요. 이긴 다음에 나가니까. 그런 시도들이 한 99%가 실패를 하거든요. 네. 근데 2만 명이라고 했죠. 성공이 200 몇십 개가 있는 거예요. 네. 1년에 200 몇십 번을 이기는 전쟁만 하니까 지는 건 내부 비용이잖아요. 네. 앞밖에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기는 건 세상이 다 알죠. 그러니까 거기가 어지간한 나라 그 GDP보다 더 많은 더 높은 주가를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해마다 30% 이상 성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불확정성 시대의 그 리더십이란 거는 내가 모르는 걸 인정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와 함께하는 인재들이 자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내놓을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고 네. 자원을 제공해주고 이 서포트 해주는 게 이 불확정성 시대의 리더십이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 몇 명이서 자기들끼리 뭐 공부 좀 해가지고 뭐 일로 가야 된다고 내놓고 이런 짓은 이미 옛날 리더십인 거고요. 네. 뭐 한 명이 나와가지고 내가 백마를 타고 칼을 들고 휘두르고 나갈 테니 나를 따라와라는 것도 사실은 산업화 시대의 어리석은 리더십이고 지금은 그 생태계 네. 그 안에 있는 탤런트들이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100% 발휘할 수 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발휘할 수 있어서 그게 전체 사회로 구현될 수 있게 해주는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자유롭고 민주적이어야 되고요. 네. 뉴런의 자유결합을 보장해주는 정도의 자유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오늘 어저께였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윤여준 보수의 이른바 책사라고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게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은 최악이다. 그다음에 무능한 대통령은 정말 최악이다. 이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모른다는 저는 그 뜻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삶의 현장을 잘 모르는 사람은 문제다. 그다음에 현재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무능한 사람은 최악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였거든요. 점점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되게 겁이 나는 게 이게 뭐 그러니까 70년대식으로 그러니까 박정희의 신화를 가지고 할 수 있던 것도 아니고 또 전두환의 삼저 시대에서 수출 주도로 해가지고만 살아남을 이럴 수 있는 데도 아니고 굉장히 정말 이게 복잡한 메커니즘 속에 본인이 있는데 모르고는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최소한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해를 하고 네. 종합적으로 정리할 정도의 지능은 있어야 됩니다. 글쎄요. 네. 그거는 그 점에서 보시면은 뭐 지능 분석 벌써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정말.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네. 도저히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 정말 저래도 좋은가
하는 사람이 있죠. 아니 근데 이제 이거는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쪽에 굉장히 똘똘 뭉친 지지자층들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러니까 불만으로 가득 차고 그 다음에는 증오로 가득 차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정권 교체로 가야 된다. 근데 그분들은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맞아 본인들의 논리가 없던 거죠. 뭐 때문에? 아니 박근혜에 대한 복수 때문에? 아, 박근혜는 이미 사면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게 본인의 저기가 없다면은 그러니까 왜 정권 교체 지금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해서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떤 교체를 해서 어떤 세상을 바라느냐에 대한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네.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으냐. 네. 그래서 저쪽에서 이쪽에서 이쪽과 이쪽과 이쪽에서 잡겠다고 할 때 네.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네. 왜냐면 말은 다 잘하잖아요. 뭘 잘해요. 실제로 말하고 행동이 다를 때는 네. 행동이 지시를 가리키거든요. 네.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가, 그렇게 이때까지 해왔는가, 그리고 정말 빈부격차라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이 끔찍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방도가 있는가, 네. 하려고 하는가, 할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걸 좀- 점에서 아니 저는 하여튼 윤석열 후보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른바 기존의 그 이른바 저 빈부격차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기득권의 이런 체계에서 가장 정점에 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에서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사회 권력 구조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의 현장의 문제를 이해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양극화의 문제나 이런 걸 제가 제일 이해하기는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동의 문제. 70년대에서 동면을 했다가 얼마 전에 해동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습니다. 냉동이 120시간이라든가 최저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말하는 것들이 다 네. 70년대에 너무 적합한, 거기서 한 걸음도 못 나가 있는 그런 인식 수준. 네. 그리고 자기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가장 무서운. 그게 참 슬픈데요. 지금 접속자가 이 시간에도 6,300명이 보고 있대요. 아, 그래요? 오, 굉장하네요. 아, 역시. 역시. 아니, 뭐 더 많이 얘기하고 싶지만. 그래서, 네. 그래서 냉동인간 윤석열로 딱 하나 정리하고요. 이재명 후보를 평가한다면 지금 이제 한 30초 만에 하나 평가해주죠. 이재명 후보를 평가를 하면?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학습 능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학습 능력이 좋고,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진지하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감시를 한다면.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가 좋아요. 절박하구나. 네. 이 장관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절박성이 있구나. 제가 진지하구나. 네, 진지하구나 포함합니다. 네. 네. 저희가 뽑아놓고 잘 감시를 한다면, 네. 적어도 아주 이상한 짓 하지 않겠구나. 네. 그래서 거기다가 굉장히 유능해요. 네. 이해력도 굉장히 빠르고. 아니 제가 얘기를 하면 제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통찰력 1위, 학습력 1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재명 후보를 평가를 하는 거는 학습력 1위, 공동 1위. 그 다음에는 실행력은 1위. 실천력, 실행력은 이재명 1위. 5년 전보다도 네. 더 진화한 것 같아요. 네. 5년 전에 볼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엄청나게 진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가 참 그거 좋은 것 같아. 여기서 우리 다른 후보를 평가를 안 하면 좀 섭섭하니까 안철수 후보 지금 뭐 단일화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를 평가를 한번 해봐 주시죠. 이전에 2년도 있는데. 사회 경험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것에 대한 엔티로서는 존재할 수 있는데 자기 정체성은 없기 때문에 그 자기 정체성을 못 보여줬으니까 항상 지지율이 상대적이에요. 누군가가 굉장히 못할 때는 올라가지만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 자리를 잡으면 금세 빠지는, 그게 다 자기 정체성이 없어서 그렇다. 누군가에 대한 엔티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는 어떻습니까? 심 후보님은 노회찬 후보가 없다는 게 이렇게까지 뼈저릴 수가 있는가. 정말 뼈저리게 말씀하세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요. 좀 지나치게 이 시점에 노회찬 의원님이 계셨으면은 굉장히 지금 현재의 사회적인 아젠다를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늘 안티테제로서만 얘기하지 네. 자기 비전을 말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PC라는 게 있습니다. 네. Political Correctness인가요? 네. PC가 사실은 오바마 때 절정을 이뤘던 건데 네. 그 뒤에 PC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한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푸디부르주아 쪽의 어떤 잘난 척하기에 동원이 되고
오히려 사회를 개선하는 데 역효과만 났다. 트럼프가 득세하게 된 빌미만 제공했던 것 아니냐 해서 PC가 급격히 세를 잃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5년 뒤에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다시 득세를 하고 있다는 게 되게 한심한데. 거기까지만 하시죠. 네네. 그거를 제가 조금 더 나가실까봐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심상정 대표가 지금 한국의 근본 문제가 그거냐. 네. 더구나 진보정당이 네, 네. 그런 점이 아쉽죠. 이제 뭐 거의 저희 75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맞춰야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총 정리해서 오늘 정말 6천 대낮에 6,300명이 본다는 건 이상한 일이에요. 출근하셔서 이거 좋은 일어나시는 재택근무하시는 분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한국 전쟁까지 겪은 2차 대전 직후에 독립국이 여기까지 올라온 게 사상 최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몇천 년간에 걸쳐서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앉은 자리가 잡은 기회가 다시 오기 어려운 놀라운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현대사에서 유일하게 집단적으로 승리한 경험을 몇 차례나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말자.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러니까 세금을 낸 사람들이 주인이니까 지금 저는 다음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 안전판이 지금 OECD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인데 얘를 어떻게든 OECD 평균까지는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입시가 지옥이 아닐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노후를 챙길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애들 있는 집이 보통 교육비로 깐난쟁이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달에 한 50에서 100만 원을 쓰고 있을 텐데요. 그 돈을 매달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엄청난 상상이네요. 네. 50만 원, 100만 원을 깐난쟁이 때부터 애 졸업할 때까지 그런 사교육비 안 쓰고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고 하면 애 시집가고 장가갈 때 그 절반을 떼서 줘도 그 돈으로 우리가 노후를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안전판을 전체 국민이 사회적 합의를 해서 그대로 갑시다 해서 안전판을 그 정도 구축하면 입시가 지옥이 아닐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집들이 애들 사교육비로 50만 원, 100만 원 쓰는 대신에 매달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노인이 돼서 폐지를 죽지 않고 살아도 돼요. 그 돈으로 1년에 한 차례씩 해외여행을 가도 된단 말이죠. 왜 이렇게 우리가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습니까?